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유미정이고 나이는 32살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으로 일하는 직장인이고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반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둘이 살았어요. 맞아요. 저는 이혼녀입니다. 이혼하기 전까지 저와 남편은 아주 사이가 좋은 부부였어요. 저와 전 남편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 결혼을 했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웨딩드레스 입는 게 꿈이었어요. 유치원 때였는지 어린이집 때였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친척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했을 때 너무 예쁜 신부를 보고 나도 커서 신부가 돼야지라는 꿈을 꾸었어요. 게다가 저희 집 근처에는 드레스 대여점이 있었어요. 파티 드레스나 웨딩 드레스를 빌려주는 가게였는데 항상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이 입은 신상 드레스를 구경하는 게 즐거웠어요. 가끔 가게 주인이 쇼윈도를 바라보고 있는 저에게 카탈로그를 건네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 카탈로그에서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오려내어 앨범에 붙여놓고 보는 것이 취미였어요.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는 언젠가 미정이도 예쁜 드레스를 입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나도 결혼식장에서 웨딩드레스 입을 거야 라며 천진난만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꿈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쌍둥이 여동생 유은정이에요. 저와 여동생은 이란성 쌍둥이라 거의 닮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닮았고 여동생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 때문인지 어머니는 저를 편애하시고 아버지는 여동생을 편애하셨어요. 아버지는 은정이는 날 닮아서 귀엽구나. 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여동생은 얼굴이 작고 눈이 동그래서 귀엽긴 해요. 저는 오히려 고풍스러운 얼굴형이라 요즘 유행하는 얼굴은 아니에요. 그런 저에게 동생은 늘 툭툭 건드렸어요. 제가 드레스 카탈로그를 보고 있으면 언니는 이런 옷 절대 안 어울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 언젠가 크면 나도 어울릴 거야. 이런 건 나처럼 귀여운 여자한테 어울리는 거야? 라며 듣지 않았어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건 여동생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쪽지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여동생에게 전달 좀 해달라는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언니는 인기가 없으니까 결혼 못 할 거야. 라며 저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나 운동에서 여동생에게 진 적이 없어요. 언니가 돼서 동생에게 질 수는 없었어요. 정말 그 일념 하나로 저는 공부와 운동에 매진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여동생은 여자는 귀여움이 우선이지 공부나 운동 잘하는 건 의미 없어. 라며 저를 무시했어요. 게다가 한술 더 뜨는 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닮은 여동생이 귀여우셨겠죠. 여동생이 성적이 안 좋으면 넌 예쁘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와 달랐어요.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머리에 들은 게 없으면 나중에 곤란할 거야. 엄마는 항상 언니만 편애해. 어머니가 편애하는 면이 있는 건 맞지만 결코 여동생을 업신여기지는 않았어요. 쟤는 외모만 신경 써서 걱정이네. 라며 늘 걱정하셨죠.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도 성적이 좋지 않은 동생을 위해서였어요. 당시 제 성적은 위에서부터 세는 게 빨랐지만 동생의 성적은 아래에서 세는 게 더 빨랐거든요. 게다가 여동생은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교칙에 어긋나는 화장을 하거나 교복 수선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가기도 했어요. 여동생 담임 선생님이 여동생이 말썽 피우는데 언니는 너가 좀 챙겨주지 않을래?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그런 여동생을 돌보는 게 싫어서 고등학교는 여동생과 다른 학교로 갔어요. 여동생은 성적이 안 좋아 실업계 고등학교로 갔고 저는 일반 고등학교로 갔어요. 언니는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알바도 해야 하네. 어쩔 수 없지.
나는 야간 자율학습 해야 해서 알바 못해. 몰래 땡땡이 치면 안 돼? 어차피 열심히 하지도 않잖아. 그 무렵부터 저는 여동생과 말하기 싫어져서 거의 말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매 사이가 좋지 않으니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 좀 더 사이좋게 지내지 못해? 애도 아니고 다 컸는데 어른답게 굴어야지. 세월이 흘러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은행에 취직했어요. 굳이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한 이유는 그 은행에 인턴십으로 참가했을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꼭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도 중견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였어요. 이미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저는 친구나 친척들의 결혼식 청첩장을 많이 받았어요. 행복해 보이는 신부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어릴 적 꿈을 떠올렸어요. 저도 예쁜 신부가 되고 싶고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물론 지금 하는 일도 즐겁지만 어릴 적 꿈도 제게는 소중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없어요. 일이 바빠서 남자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상대가 없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한 제가 간 곳은 결혼정보회사였어요. 여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서로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만남을 주선받은 거라 순조롭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주위의 축복을 받으며 저는 꿈에 그리던 신부가 되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결혼식 날 그의 다정한 미소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시 남편은 직책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쁜 거라 생각했어요. 매일 접대하느라 바빠. 집에 못 들어가서 정말 싫어. 저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어느 날 정년퇴직하는 분의 송별회를 했던 밤이었어요. 퇴근길에 지름길로 가려고 역 뒤에 번화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딱 달라붙는 옷을 입은 여자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맞은편 인도를 걷고 있어서 여자의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남편의 모습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마침 그가 자주 입는 코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죠. 설마 아니겠지 라며 눈을 의심했지만 틀림없이 남편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두 사람을 사진 찍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돌아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며칠 후 귀가한 남편에게 이거 무슨 상황이야? 라며 사진을 보여줬더니 남편이 쉽게 인정했어요. 그 여자와 얘기하고 싶으니 집으로 데려오라 했더니 순순히 알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데려온 여자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어요. 하필이면 왜 내 동생이야? 미안한데 언니. 형부는 이제 내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말 좀 해봐. 명절에 연락처 교환하고 연락하다 보니. 근데 일일이 다 말해서 뭐해. 너랑 헤어지고 은정이랑 재혼할 거야. 맞아. 언니랑은 어울리지도 않았어. 딱 봐도 우리가 부부처럼 보이잖아. 여동생에게 행복을 빼앗기는 건가 싶었지만 그보다 여동생과 눈이 맞은 남편이 더 싫었어요. 알았어. 제가 대답하자 남편은 이미 자신이 사인과 도장이 찍힌 이혼신고서를 저에게 줬어요. 이쯤 되면 충격이 너무 커서 이성이 사라지고 본능적으로 서명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저는 그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께서 엄청 놀라신 듯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역시 여동생 편인지라 은정이에게 뺏긴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 접어. 지금 이혼하고 심란한 애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서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부모님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2주 후 이혼 처리가 됐다는 서류가 우편으로 왔고 위자료가 입금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깊었고 한동안은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울면서 살았어요. 게다가 부모님도 이혼해버렸어요. 제가 이혼하고 집에 돌아온 날의 부부싸움이 원인이었어요. 예전부터 가치관이 달라 자주 싸우셨는데 쌓이고 쌓인 게 이번에 폭발한 거죠. 아버지는 집을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후 어머니는 예전부터 취미로 하던 꽃꽂이와 요리교실에 다니고 있었는데 매일 울고 있는 저를 보고 함께 요리교실에 가자고 해주셨어요. 또래 사람들도 있으니까 대화도 나누고 하면 좋을 거야. 이참에 기분 전환도 하고 후를 털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 처음에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거절했는데 계속 권유하셔서 한번 가보지 라는 생각으로 가봤어요. 그러다 보니 의외로 재밌어서 결국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저도 다니게 되었어요. 그 교실은 저보다 젊은 사람부터 나이 지긋한 분까지 두루두루 있었고 다들 친해 보였어요. 저도 금방 적응했고 휴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맛집을 다니거나 하며 제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치유되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 휘말렸어요. 남편과 이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아침에 갑자기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어요. 유은정 씨 계시죠? 이야기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경찰관은 저를 사건 용의자를 보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자 경찰관 뒤에서 전 남편이 얼굴을 내밀었고 옆에는 여동생도 있었어요. 이웃들이 보면 오해할 것 같으니 일단 들어오세요. 최근에 이 부부를 괴롭히고 계신다면서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차 방문한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짓 한 거 없어요. 너 우리가 부러워서 질투하고 있잖아. 진짜 비겁하기 짝이 없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희를 왜 괴롭혀? 정말 너무해. 내가 남편 뺐었다고 시기나 하고. 저는 눈물을 흘리는 여동생의 모습이 의심스러웠어요. 경찰관님,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설명해 드리자면 이분들 사는 집에 휴일이나 밤이 되면 현관에다가 쓰레기를 투척하셨다는데요. 절대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그만 좀 시치미 때. 여기 증거 다 있어. 현관 방범 카메라에 다 찍혔잖아. 잘 보이지? 날짜까지도 다 있어. 전 남편이 보여준 폰의 영상에는 저와 비슷한 체격의 여자가 쓰레기를 버리거나 우편함에 봉투를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딱 봐도 너 맞잖아. 이 영상이 찍힌 날짜에 나는 제주도에 있었어. 저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영상에는 요리교실 사람들과 함께 제주도 바다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날짜는 전 남편이 보여준 동영상의 날짜와 일치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경찰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이날 전후로 저는 요리교실 사람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었어요. 이건 그때 찍은 동영상이에요. 혹시 못 믿겠으면 그때 같이 간 친구한테 전화해 볼까요? 그러면 한번 전화 좀 걸어보시겠어요? 그러자 갑자기 여동생이 경찰관을 말렸어요. 방범 카메라에 찍힌 건 언니가 확실해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이랑 전화도 다 짜고 치는 거일 거예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같이 간 사람을 불러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저는 같이 갔던 요리 교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황을 설명하니 집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친구가 집에 와서 카톡과 사진 등을 모두 다 경찰관에게 보여주니 이건 유미정 씨가 한 게 아닌 것 같네요. 거봐, 나 아니라니까. 이거 자작극 아니야? 뭐? 자작극이라고? 왜냐면
이 영상 속에 여자가 입고 있는 코트, 이거 엄마 코트 같은데? 그리고 이 코트는 은정이가 가져갔어. 그냥 똑같은 코트 아니야? 이 코트는 한정판이야. 첫 월급으로 엄마 사준 건데 이 동네에는 은정이 말고는 없어. 동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본인이 맞아요? 너 정말이야? 언니가 이혼하고 우울해할 줄 알았는데 잘 지내고 있잖아. 나는 언니가 행복한 게 싫어. 경찰관님, 저한테 누명 씌우려고 허위 신고한 거 고소되죠? 저 미친년 좀 당장 잡아가 주세요. 죄가 맞긴 합니다만 아니, 나한테 왜 그래? 언니가 먼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행복할 차례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완전히 미쳤구나? 그리고 당신은 왜 아무 말이 없어? 당신도 고소당할래? 미안해. 나는 은정이가 울면서 말하길래 진짜인 줄 알았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의심해서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경찰 온 거 동네 사람들이 봤을 텐데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건 정말 미안해. 진정하세요. 잘못 없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별 소문 안 날 거예요. 경찰관님, 지금 당장 이 두 사람 좀 잡아가 줄 수 없나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요. 두 분은 저희랑 같이 가주셔야겠어요. 가서 진술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도 가야 해요. 물론입니다. 함께 가셔야 합니다. 여동생은 끝내 가기 싫다고 버텼지만 결국 경찰차에 실려서 끌려갔어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두 사람을 고소했고 얼마 뒤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이혼했다고 하네요. 이혼 후 여동생은 아버지도 고향으로 가버려서 의지할 곳 없이 혼자서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네요. 얼마 전에 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맛이 간 모습이었어요. 뭐 전혀 동정심조차도 안 들지만요. 저는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다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좋은 인연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태은이고 32살 전업주부예요. 남편과 2년 전 결혼했고 최근 임신을 하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사실 출산 휴가를 쓰고 직장에 복직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복직하는 걸 반대하셨어요. 우리 아들을 아내가 임신 출산했는데도 일 시키고 남한테 아이를 맡기는 못난 아빠로 만들 셈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부터 시어머니는 여자가 사회생활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셨어요. 결혼 인사하러 갔을 때도 시어머니는 요즘 여자들은 문제라며 계속 불평하시며 너도 아내의 의무를 망각하고 요즘 여자들처럼 남편이 집안일을 돕게 하고 계속 일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지? 라고 압박을 가했어요. 그때 저는 결혼하면 전업주부가 되라는 말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여러모로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고 임신 후에는 조용히 퇴사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인사 때라도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랬더라면 저만 참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비밀리에 일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무리였어요. 임신한 뒤에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드나드셨어요. 시아버지는 일이 바빠서 잘 오시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우리 손주는 착하고 이쁘겠지. 라며 흐뭇하게 말하시는데 그만큼 손주가 기다려지는가 봐요. 그리고 제 남편은 올해 40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그동안 남편이 결혼을 못할 거라 생각해서 팔자의 손주는 없나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다네요. 그래서 제 임신에 기뻐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 행동을 제한하거나 원하는 생활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남편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나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일하고 싶어.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모두 돈이 궁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나는 정년까지 일하고 싶어서 학창시절에 진로를 선택하고 자격증을 딴 거야. 그런데 임신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내 커리어가 쓸모없게 돼버려. 제 생각을 최대한 알기 쉽게 남편에게 전달했지만 남편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고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았어요. 임산부가 무리해서 일하면 위험하잖아. 그리고 육아를 시작하면 일할 여유가 있겠어? 나는 지금도 일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곤한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이나 육아를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전업주부라서 육아도 안 돕겠다는 거야? 쉬는 날에는 도와줄게. 하지만 평일에는 안 될 것 같아.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 더 이상 제 주장을 펼칠 수 없었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일절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어서 뭐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다만 제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불만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그런데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날, 화가 난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잔소리하셨어요. 며느라, 아들한테 들었는데 아이가 있어도 일하고 싶다고 했다며? 배울 만큼 배운 애가 왜 그래? 어릴 때 엄마의 존재는 엄청 중요한 거야.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 그런데도 육아는 뒷전으로 하고 계속 일하고 싶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니면 아들이 벌어다 주는 게 적어서 그래? 남편과 그냥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왜 그게 시어머니에게 전해져서 이렇게 혼나야 하는 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웠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남편 돈으로도 생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일을 하기 위해 비싼 학비를 주고 자격증을 땄어요. 임신했다고 해서 7년 남짓한 기간에 그만두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건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여자니까 언젠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테고 그러면 직장은 그만둬야 할 텐데 비싼 학비 주고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을 택한 건 네 탓이잖아. 부모님은 이렇게 될 거라고 말 안 해주셨어? 부모랑 자식이랑 둘 다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무슨 일을 하던 그건 제 자유예요. 저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일하고 싶다고 생각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제가 꼭 복귀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조금 투정 좀 부린 건데 저희 부모님 얘기까지 꺼내지 말아주세요. 제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분노로 인해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어머, 세상에나 싸가지 없는 것 좀 봐. 이게 네 본 모습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어? 됐고, 너도 네 자식도 필요 없어. 아들은 재혼시키면 되니까 당장 이혼해. 라고 소리치며 돌아가셨어요. 평소 같으면 몇 시간씩이나 머물던 시어머니가 사라져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왜 어머님한테 말한 거야? 그런 말 들으시면 화내실 거 뻔히 알잖아. 나는 단지 조금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것 뿐이었다고. 그런 일로 화냈다고. 잠깐만,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라고 말하면서 폰을 꺼내는 바람에 저는 당황해서 말렸어요. 그만해. 더 이상 일 키우지 마. 제발 나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미안해. 만약 엄마가 이상한 말해도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정말로 약속할게. 다른 사람이랑 재혼하는 일도 절대 없을 테니 안심해. 남편의 말에 저는 겨우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에게 의지할 수 없는 건 변함없었어요. 저는 스스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3일 동안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4일째 되는 날 저녁 무렵에 갑자기 집에 왔어요.
남편도 있으니 해코지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겁이 조금 났지만 현관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 타이밍에 남편은 화장실을 갔었어요.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고 현관에 들어서자 제 배를 세게 누르면서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거의 뒤로 넘어질 뻔했지만 아슬아슬하게 버텨서 넘어지진 않았어요. 저는 화를 억누르며 차를 끓여 시어머니에게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부러 발을 내밀었고 저는 그 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다행히 넘어질 때 무릎을 꿇고 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바닥에 손을 댄 덕분에 뱃속의 아기는 다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배가 흔들리면서 순간적으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고 여보, 무슨 일이야? 괜찮아? 119 부를까? 아니야, 괜찮아. 무릎이랑 손만 아픈 것 같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산부인과에 가볼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넘어뜨렸다고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변명이라도 했다간 난처할 것 같았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남편에게만 말하고 그 자리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이런 저의 태도에 시어머니는 제가 만만해 보였는지 다음 날도 또 비슷한 행동을 하셨어요. 특히 남편이 보지 않는 순간을 노려서 걷고 있는 제 앞에 구슬을 굴려놓거나 소파에 앉지 않고 일부러 바닥에 앉아 있다가 제가 옆을 지나가는 순간 발을 내밀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의 발을 밟을 뻔해서 그걸 피하려다 균형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때 마침 남편이 옆에 있어서 제 몸을 잡아줘서 다행이었지만 만약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때 남편이 집사람 지금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넘어지기라도 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라고 화를 냈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날은 제가 보일러를 켜고 샤워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중간에 꺼버려서 그런지 물이 차가웠어요. 남편은 저보고 어리버리하다며 비웃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요즘 내가 자주 넘어지는 게 어머님 때문인 거 알지? 뱃속에 애도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싶어서 무서워. 어머님이 더 이상 그런 짓 못하게 당신이 한마디 해줘. 뭐라고? 엄마가 그런 짓을 한다고? 전에 얘기했잖아. 다 까먹었어? 어머님이 나도 아이도 필요 없다고 했다고 말했잖아. 그때부터 어머님이 일부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 샤워할 때 분명히 보일러를 틀어놨었어. 근데 어머님이 끈 거라니까. 당신도 참.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출산이 얼마 안 남아서 초조한 건 알겠는데 보일러 꺼진 것까지 엄마 탓하면 엄마가 좀 불쌍하잖아. 내 말 못 믿겠으면 그럼 내일 어머님 오시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 남편이 에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일 내 말대로 하면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있잖아. 내 말대로 한 번만 해줘.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제 말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분명 자신의 엄마를 의심해야 하는 게 남편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악행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남편 퇴근 시간쯤에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늦게 귀가하는 시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는다며 저희랑은 식사 안 하셔서 저녁은 항상 둘이서 먹어요. 오늘은 평소와 달리 퇴근한 남편에게 여보, 미안한데 좀 전에 밥 안 쳤는데 추위를 타서 그런지 몸이 좀 안 좋네. 따뜻한 물에 몸 좀 녹이고 밥 차려줘도 괜찮아? 괜찮아. 그럼 난 옷 좀 갈아입을게. 종일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시간 맞춰 밥 준비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야? 비꼬는 시어머니에게 미소 지으며 안방 화장실 앞으로 갔어요.
사실 남편은 아직 안방에 있었는데 제가 가자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내가 샤워하는 걸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내 말 한번 들어주기로 약속했잖아. 잔말 말고 얼른 들어가서 샤워해. 남편을 욕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안방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제 생각대로 행동하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거실과 주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 밥도 제때 안 차려주고 샤워를 한다는 며느리를 곱게 놔두실 분이 아니시니 분명 행동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욕실에서 샤워 소리가 들리자 부엌 옆에 있는 보일러에 다가간 시어머니가 전원을 끄면서 이제 며느리는 찬물로 샤워하겠지. 싸가지 없는 것. 얼른 이혼시켜버려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고 저를 본 시어머니가 어? 너 샤워한다고 안 했어? 당황한 표정으로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 순간 욕실에서 와! 차가워. 춥다. 아! 라는 외침이 들리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급히 욕실로 갔어요. 너가 왜 거기 있어? 남편은 찬물을 맞고 덜덜 떨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오늘 기온이 한 자릿수이니 얼마나 추웠을까? 이런 날씨에 임산부에게 찬물을 끼얹다니 역시 단단히 노망나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욕실로 가서 자, 내 말이 맞지? 엄마. 만약에 샤워하고 있던 사람이 내가 아니라 집사람이면 어떻게 할 거야? 출산이 코앞인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질 수 있어? 저는 폰을 꺼내 조금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을 녹음한 걸 재생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남편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이 화나 보였어요. 여보, 그렇게 화내면 혈압 올라갈 거야. 나는 샤워 안 했으니까 화내지 않을게. 미안해. 진작에 당신 말을 들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엄마는 집에 못 오게 할게. 그동안 맘고생시켜서 미안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괜찮아. 근데 서약서 하나 써주면 좋겠어. 앞으로 어머님 집에 못 오게 하고 나랑 이혼하지 않겠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우스워? 어디서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야? 정상적인 시어머니라면 저도 잘 모셨을 거예요. 하지만 임신한 저를 다치게 하려고 하고 찬물로 샤워하게 보일러 꺼버리고 어머님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면 이러실 수 있으세요?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집에 온 건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는 원래도 무섭지만 화나시면 정말로 무서운 분이세요. 야, 이 여편네야. 내일 모레면 출산인데 며느리 샤워할 때 보일러를 꺼.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다리를 걸어. 지금 이게 가족끼리 할 짓이야? 시아버지가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어요. 아니 그게 얘가 내 말을 안 듣잖아. 글쎄 출산하고 복직을 하겠대. 여자로서 엄마로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혼시키려고 그랬던 거야. 우리가 애 키우던 시절이랑 지금이랑 같아. 그리고 둘이서 알아서 어련히 잘할 텐데 그걸 왜 네가 신경 써? 시어머니의 팔을 잡은 시아버지는 나중에 다시 올 테니 화난 거 있으면 마음 풀고 내가 대신 사과하마. 시어머니 팔을 끌어 집으로 가셨어요. 그 후에 시부모님은 이혼하기로 했다네요.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라는데 시어머니는 결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살 수 없다며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다고 해요. 사실상 시어머니가 집에서 쫓겨난 꼴인데 조금은 불쌍하기도 하네요. 그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와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부부애가 깊어졌어요. 남편은 약속대로 서약서를 작성해줬고 항상 볼 수 있는 침실 벽에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출산 예정일보다 며칠 앞당겨 딸을 출산했어요. 태어난 딸을 보니 그간 있었던 일은 한순간에 다 잊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예전 직장 동료에게 복직하고 싶으면 연락 달라는 말을 들었지만 실제로 딸을 보니 복직하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가 한 말이 모두 틀린 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제 딸에게 친구 같은 좋은 엄마가 되어주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연수희입니다. 오늘은 아들이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저는 지금 아들의 어린 시절 앨범을 보며 추억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죽은 아들과 헤어진 전 남편과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저는 현재 50대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바쁜 업무로 연봉은 높지만 어쨌든 쉬는 날이 적어요. 아무래도 의료업계에 1년나는 아직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런 저에게 4살 위의 전 남편 박대용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혼했지만 지금까지 인생은 최악으로 생각되는 것도 이 남자와의 만남 때문입니다. 전 남편과 만난 것은 바쁜 업무 중 참석했던 한 모임이었어요. 근육질 건장한 체격에 전 남편은 당시 택배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전 남편도 결혼하고 나니 변했어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제 돈으로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야, 연수야, 돈 좀 줘. 뭐 또? 이번이 몇 번째일까?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무서워서 저는 대꾸할 수가 없었어요. 빨리 줘봐. 10배로 돌려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아마도 도박하러 갔을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큰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 진짜 짜증나네. 끝발이 안 붙네. 짜증 가득한 남편에게 저는 일단 말을 건넸어요. 졌어? 너한테 받은 돈 다 잃었어. 결혼하고 나서부터 저는 매일 겁에 질려 살았어요.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말투가 강해 공포스러웠어요.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여러 번 생각했지만 이제 막 의사가 된 아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올해 31살인 내과 의사로 박인철이라고 해요. 친척들이 모두 의료인인 만큼 아들도 어렸을 때부터 의사를 꿈꿔왔고 의대에 진학해 지금은 종합병원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 아들이 최근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했어요. 적어도 결혼식 끝날 때까지는 힘내자 라고 생각하며 언젠가는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오늘 야간 근무니까 갔다 올게. 그러자 남편은 잠옷 차림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저를 쳐다보는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직 빨래도 안 끝났잖아. 밥도 안 했고. 저는 의사일도 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 남편은 무직인데도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집안일은 제가 해야 한다는 것에 화났어요. 그 정도는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속마음을 무심코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 너 말이야. 내가 집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출근해야 해서 바빠. 그러니까 적당히 해놔. 그리고 오늘 야간 근무라서 내일 아침에 올 거야.
그럼 적어도 돈은 주고 가야지 내 밥값.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한 손에 제게 내밀었어요. 더 이상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대받아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저는 일단 출근이 급해 지갑에서 돈을 꺼내줬어요. 그리고 그대로 뒤를 돌아 집을 나섰어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제가 심야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어요. 한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수희 선생님, 빨리 간호사실로 와주세요.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진 건가? 저는 서둘러 달려갔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다른 간호사가 제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어요. 전화를 받은 저는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연수희입니다. 그러자 들려오는 것은 다른 병원의 의사였어요. 박인채 씨 어머니 맞으시죠? 인채 씨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저는 그 말을 듣고 쓰러질 뻔했어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는 저를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알겠습니다. 야간 근무가 끝난 대로 바로 갈게요. 인철이가 하반신 마비라니. 전화를 건 의사의 말에 따르면 아들이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한 환자를 도와주려다가 균형을 잃고 계단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그대로 허리를 찌은 아들은 머리부터 떨어졌대요. 기절과 함께 하반신은 완전히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야간 근무가 끝난 저는 가장 먼저 아들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길에 남편을 만났어요. 당신은 여기 어떻게 왔어? 너랑 똑같지.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우리는 그렇게 말을 주고받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 옆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세요? 남편의 목소리에 여자가 돌아보았어요. 그 여성은 긴 흑발이 아름다운 아들의 약혼녀 양미경 씨였어요. 아들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으니 틀림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철 오빠 여자친구 양미경입니다. 옆에 있는 아들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는지 인공심폐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왜 저 장치를... 제가 아들을 보며 의아해하고 있을 때 한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선생님, 아들은 하반신 마비라고 들었는데 왜 인공심폐 장치를... 그냥 기절한 거 아닌가요? 그냥 기절한 거라 금방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리와 폐도 다쳤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인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일단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하는데 중환자실은 지금 10,000원이라 어쩔 수 없이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는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아들의 병실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양미경 씨와 몇 번 마주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차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와 동시에 남편도 집을 자주 비웠어요.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에 바쁜 저는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일부러 보여주려는 듯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됐어요. 바로 양미경 씨와 남편이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왜 저 두 사람이... 그곳은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제가 출퇴근하는 길목이기도 하고 이 동네에서도 유명한 곳이었죠.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어떻게든 다스리며 남편을 만나자마자 물었어요. 저번에 당신이랑 양미경 씨가 같이 호텔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무슨 상황이야? 아, 짜증나네. 그래서 다른 데 가자니까. 혹시 양미경 씨랑 만나는 사이야? 그러니까 저런 애를 그냥 놔두는 게 아깝잖아. 인철이도 계속 잠만 자고 있고 미경이가 이렇게 말하더라. 날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왜냐면
여자는 무서운 존재야. 아무리 아파도 예의는 없어. 저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강한 충격을 느꼈어요.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했는데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한 게 제 착각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이혼해. 제 말에 남편은 시원하게 응했어요. 그 태도에서 진작에 나한테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여운을 남길 겨를도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위자료를 청구해도 되지만 기대하지는 마. 알다시피 난 무직이니까. 너랑 결혼한 것도 돈 때문인 거 다 알지? 당신 따위한테는 위자료 청구할 가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아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바람을 피운 남편과 아들의 약혼녀. 이런 이유로 아들을 보러 오지 않았던 거죠.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일어날 줄이야.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도 절대 아들 곁에 지켜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상태는 제 마음과 달리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병문안에 갈 때마다 제가 보는 것은 눈을 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에요. 그래도 저는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 병실을 계속 드나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깨어나지 않은 채 5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차를 몰고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요? 저는 폰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날 날씨가 비가 내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빗소리조차도 그때는 들리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해 병실로 향하니 심박수에 표시하는 모니터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얼굴에 하얀 천이 씌어져 있었어요. 인철아. 힘없이 중얼거리며 다가가는 저에게 의사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안타깝게도 아드님은 10분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제가 받은 전화는 아들이 심정지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는 동안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졌던 건지 한 의사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언젠가는 깨어날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말이죠. 영안실로 옮기려는 아들의 들것이 옆을 지나갈 때 저는 처음으로 넋 놓아 울었어요. 그 뒤로는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저는 일을 휴직하고 장례식 준비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장례식 당일 저는 한 사람과 재회했어요. 맞아요. 바로 이혼한 전 남편이었어요. 너는... 전 남편은 저를 보며 입을 열었지만 중간에 멈췄어요. 아무래도 제 이름을 생각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벌써 내 이름을 까먹었어? 수희라는 이름이 그렇게 쉽게 잊혀져? 아, 맞다. 어쩐지 수박이 떠오르더라고. 당신이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뻔뻔하게도 잘 왔네. 아들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바람 피워놓고선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 난 장례식에는 관심 없어. 우리가 온 건... 전 남편이 말끝을 흐리기 전에 뒤에서 한 여성이 말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전 남편과 바람을 피운 원흉의 인물, 양미경이었어요. 우리는 유산을 받으러 왔어요. 당신은 끼지 말고 있어. 왜? 너 어때서 그래? 여보가 말실수할까봐 그러지.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여전히 좋은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제 앞에서 애정 표현이 섞인 말을 했어요. 둘 다 좀 닥쳐. 제 말에 두 사람은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리고 잔소리는 여전하네. 알겠으니까 얼른 유산이나 줘.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의 말에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뭐야, 뭔데? 왜 웃는 거야?
너희들은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나 보네? 유산이라고 했지? 인철이 생명보험을 말하나 본데 그건 진작에 없었어. 아니, 없어졌다는 게 무슨 소리야? 정말 끼리끼리 만나서 돈만 밝히고 진짜 못났네. 인철이가 어디 너희 같은 거랑 같은 줄 알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인철이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제가 만약 엄마보다 먼저 죽게 되면 그때까지 모은 돈이나 생명보험은 모두 유니세프에 기부해주세요. 라고 말이지. 그래서 인철이가 죽고 나서 그 뜻대로 모두 유니세프에 기부했어. 나도 물론이고 너희한테 10원짜리 하나 줄 게 없다는 거지. 아, 진짜 미치겠네. 전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아무래도 진심으로 아들의 유산을 받으러 온 건가 봐요.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유산 받는 걸로 퉁치면 된다고 이번에 차도 바꿨잖아. 두 사람이 유산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자동차를 사고 유산으로 내려고 한 거였죠. 둘 다 일을 안 해? 벌어서 차를 살 생각해야지. 일해. 나는 이삿짐센터. 얘는 편의점 알바. 차를 뭘 산 거야? 포르쉐 샀는데? 주제도 모르고 포르쉐? 유산이 있다고 해도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정도나 있을 리가 없잖아. 진짜 어이가 없네. 너희들 욕심만 채우려다가 벌 받은 거니까 앞으로 잘 물고 다녀봐. 제가 여기까지 말하니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나 봐요. 두 사람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진 둘을 사람들도 매섭게 노려봤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경비원에게 끌려나갔고 아들의 장례식은 순수하게 아들이 생각하는 참석자들과 함께 치러졌어요.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아들이 죽은 지 일주기인 오늘 저는 아들의 앨범을 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 후로 전 남편은 할부 갚느라 등골 빠진다고 하네요. 돈 벌어서 할부 갚느라 드라이브도 갈 시간이 없을 거예요. 아들아, 넌 천국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엄마 곧 만나러 갈게. 오늘도 제 마음속에 있는 아들에게 말을 해봅니다.